봄이었다. 충청남도 어느 소도시 외곽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한울요양원의 정원에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수선화가 피어났다. 노란 꽃집들이 3월의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는 오후, 82세 윤태섭 씨는 나무 벤치에 홀로 앉아 그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조용했다. 오래된 사람의 눈이 을에 그러하듯 많은 것을 보아왔기에 오히려 고요해진 눈이었다. 젊은 시절 부산에서 작은 악기점을 운영하며 바이올린을 조율하던 손은 이제 관절이 굵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기억하듯 가끔씩 허공에서 활 끊는 흉내를 냈다. 윤태섭이 한울요양원에 입소한 것은 2해 전 겨울이었다. 허리 수술 후 혼자 거동이 불편해졌고 2 아들은 각자의 살림에 바빠 아버지를 오래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들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걸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벤치에서 수선화를 바라보다가 낯선 발소리를 들었다. 또각또각 지팡이 소리와 함께 작고 단단한 걸음걸이가 정원으로 들어섰다. 79살 오정분 씨였다. 사흘 전 새로 입소한 할머니로 요양원 내에서는 이미 인상이 강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간호사에게 김치간이 맞지 않는다고 2번이나 말했고 물리치료 일정표를 직접 손봐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오정부는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벤치 끝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윤태섭을 보지 않았다. 그저 수선화를 바라볼 뿐이었다. 2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수선화 좋아하세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윤태섭이었다. 오정부는 잠시 꽃을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싫어하진 않아요. 그게 다였다. 2 사람은 각자의 침묵 속에서 봄 햇살을 나눠 가졌다. 그러나 윤태섭은 그 짧은 대답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싫어하진 않는다는 말은 한때 좋아했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식당에서 2 사람은 세 테이블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오정부는 식사를 절반쯤 하다 수저를 내려놓았다. 윤태섭은 그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장면을 눈여겨봤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오전 프로그램실에서 노래 교실이 열렸다. 자원봉사 강사가 봄 노래 몇 곡을 가르쳤다. 윤태섭은 한쪽 구석에서 박수 장단만 맞추고 있었고 오정부는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문 너머로 잠시 들여다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그 뒷모습을 본 사람은 윤태섭 뿐이었다. 3월의 마지막 날 2 사람은 다시 같은 벤치에 앉았다. 이번에는 오정분이 먼저 앉아 있었다. 윤태섭이 다가가자 그녀는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다. 전에 어디 사셨어요? 윤태섭이 물었다. 오정부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가 말했다. 여러 곳이요. 마지막엔 대전이었고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알아요. 어떻게요? 목소리가 부산이에요. 그 말에 윤태섭은 조금 웃었다. 오정부는 웃지 않았지만 수선화 쪽을 바라보는 눈가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봄은 그렇게 2 사람 사이로 천천히 흘러들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2 사람이 같은 꽃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있는 시간이 사흘에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으로 그리고 어느새 매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요양원 정원의 수선화는 그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며 봄 햇살 속에서 조용히 꽃잎을 펼쳐가고 있었다. 4월이 되었다. 요양원의 일상은 시계처럼 정확했다. 오전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체조 또는 물리치료, 12시 점심, 2시 낮잠 또는 자유시간, 5시 저녁 식사, 8시 취침.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리듬 속에서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다. 그러나 윤태섭과
오정분의 오후 2시는 달랐다. 낮잠 시간이 시작되면 요양원 복도는 조용해졌다. 간호사들은 각자 업무로 바빠졌고 요양보호사들은 서너 명씩 어르신 방을 순서대로 돌았다. 그 짬을 이용해 두 사람은 별관 쪽 작은 휴게 공간으로 향했다. 남양이라 햇볕이 잘 들지만 원생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만났다. 두 번째는 눈빛으로 확인했다. 세 번째부터는 약속이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오래된 이야기들이었다. 젊은 날의 꿈, 일하던 시절의 기억,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풍경. 윤태섭은 바이올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악기를 조율한다는 것이 얼마나 섬세한 일인지. 줄 하나가 반. 음만 틀어져도 모든 화음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정부는 주로 들었다. 그러나 듣는 방식이 달랐다.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형식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생각하면서 들었다. 그리고 가끔씩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했다. 조율이요. 사람도 결국 그런 거 아닌가요? 반음 틀어진 채로 평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에 윤태섭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50년 넘게 악기를 다뤄왔지만 그 말처럼 정확하게 조율의 의미를 짚어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오정분의 과거는 조금씩 드러났다. 그녀는 젊어서 공방을 했다고 말했다. 천을 다루는 일이었다. 자수와 침선. 그녀의 손은 지금도 물건을 잡을 때 특유의 방식이 있었다.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마치 섬세한 실을 다루듯. 예쁜 걸 만드는 일을 하셨네요. 예쁜 것보다 쓸모 있는 걸 만들었어요. 침구며 수의며. 수의도요? 사람이 마지막에 입는 옷이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그 말은 무겁지 않게, 그러나 깊게 울렸다. 윤태섭은 그녀가 삶과 죽음 사이 어딘가를 오래 들여다봐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말에서 느꼈다. 두 사람이 자주 오간다는 것은 요양원 안에서 서서히 눈에 띄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잠시 멈추고, 산책 시간에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는 장면들이 요양보호사 이미선 씨의 눈에 포착되었다. 이미선은 28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그런 신호를 여러 번 봐왔다. 두 분이 친해지셨나 봐요. 어느 날 이미선이 윤태섭에게 말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나이 들면 말 통하는 사람이 귀한 거 아닙니까? 이미선은 그 말의 뒤에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모른 척했다. 그것이 이 일을 오래 한 사람의 방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조용히 지나갈 수는 없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윤태섭의 작은 아들 윤재호가 정기 방문을 왔다가 아버지와 오정분이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것은 그냥 나란히 앉은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어깨가 가볍게 닿아 있었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재호가 수년 만에 보는 표정이 있었다. 편안함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었다. 윤재호는 그날 별말 없이 돌아갔다. 그러나 집에 가서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아버지 이상해. 여자가 생겼어. 5월 초 토요일 오전이었다. 한울요양원 면회실에 성인 남녀 4명이 모였다. 윤태섭의 두 아들 윤재훈과 윤재호, 그리고 오정분의 딸 최유리와 사위 박경태였다. 이 자리를 먼저 만든 것은 윤재훈이었다. 54세, 중학교 교감인 그는 상황을 정리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처음 만났지만 공통된 목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최유리가 먼저 말했다. 원래 낯선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을 못 여는 분인데 요즘 전화하면 목소리 자체가 달라요.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윤재호가 말을 받았다. 지난주에 갔더니 오정분 씨 이야기를 3번이나 했어요.
3번이요. 원래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윤재훈이 팔짱을 끼며 천천히 말했다. 지금 두 분 다 판단력이 온전하신지 확인이 필요해요. 노인분들이 갑자기 친밀해지는 경우, 인지, 기능 저하가 원인인 경우도 있으니까. 박경태가 끼어들었다. 솔직히 재산 문제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만약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무슨 결정이라도 하신다면 면회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 말들이 진심으로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말하는 사람들 자신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두 아들은 아버지 방으로 갔다. 윤태섭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돋보기를 끼고 낡은 문고본을 들고 있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다. 아들들이 들어서자 그는 안경을 벗으며 반겼다. 어이, 둘 다 왔네. 아버지 오정분 씨 말인데요. 윤재훈이 직접적으로 들어갔다. 윤태섭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을 뿐이었다. 오 여사가 왜? 두 분이 많이 가까워지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걱정되는 건요. 뭐가 걱정이요? 노년의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 윤태섭이 조용히 되물었다. 나이 먹으면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나는 게 뭐가 문제요. 내 어머니 돌아가신 지 7년 됐다.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외로우실 때 판단이. 야, 윤태섭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80이가 됐어도 내 판단은 내가 해. 방 안이 조용해졌다. 윤재호가 형의 눈치를 보았다. 윤재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정분 씨, 어떤 분인지 혹시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 말에 윤태섭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5월의 정원에는 수선화가 지고 장미가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도 알아가는 중이요. 그것이 그가 한 마지막 말이었다. 두 아들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하고 면회실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최유리는 요양원 원장을 면담하여 두 사람의 접촉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장은 원칙적으로 입소자의 자유로운 교류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보호자들의 우려를 기록에 남기겠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저녁이 되기 전에 이미선 씨를 통해 두 사람의 귀에 들어갔다. 이미선은 두 사람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그저 퇴근하기 전 오정분의 방 앞을 지나다가 작게 말했다. 오 여사님, 보호자분들이 좀 민감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두 분. 오정분은 방 안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창문 너머로 장미가 피기 시작한 5월의 정원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렀다. 그 눈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걱정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다만 오래전부터 알아온 어떤 아픔 같은 것이었다. 6월의 어느 날 밤이었다. 윤태섭은 잠이 오지 않았다. 노인의 불면은 어둠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수십 년을 써온 가죽 지갑으로 거의 헤어져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그 안쪽 깊숙이 접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흑백 사진이었다. 1968년 봄, 부산 어느 공원에서 찍은 것이었다. 22살의 윤태섭이 서 있었고 그 옆에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박선옥이었다. 당시 윤태섭의 약혼녀였다.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선옥과의 약혼은 두 집안이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결과였다. 부산 서면에서 포목상을 하는 집안끼리의 결합이었다. 윤태섭은 선옥을 좋아했다. 좋아했지만 사랑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그는 너무 어렸고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봄에 정영구가 나타났다.
정영구.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윤태섭의 가슴 한편이 오래된 방식으로 조여들었다. 정영구는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사업가였다. 키가 크고 말솜씨가 좋았다. 선옥의 집에 물건을 납품하러 다니다가 선옥을 알게 되었고 석 달 만에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선옥이 약혼을 파기했다. 편지 한 장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더 많은 편지였다. 윤태섭은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사흘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경험한 진짜 상실이었다. 선옥은 그 이후 정영구와 결혼했고 서울로 올라갔다. 윤태섭은 그 뒤로 5년이 지나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좋은 사람이었다. 함께 아들 둘을 낳고 50년 가까이 살았다. 후회는 없었다. 그러나 그 봄의 편지는 서랍 어딘가에 항상 있었다. 윤태섭이 지갑을 다시 접으려는 순간 그 사진 속 선옥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멈칫했다. 그 눈빛이었다. 선옥의 눈빛과 오정분의 눈빛이 무언가에서 겹쳤다. 겹친다는 것이 모양이 같다는 게 아니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방식, 감정을 내보이지 않으면서도 전달하는 방식, 그것이 닮아 있었다. 그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나이 든 사람이 흔히 겪는 과거와 현재가 흐릿하게 겹치는 그런 순간이라고. 그러나 다음 날 오전, 이미선 씨가 정기 건강 점검 후 오정분의 차트를 정리하다가 보호자 기록란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긴급 연락처 딸 최유리, 본명 정유리, 부 정영구고. 이미선은 그 이름을 보고 한 번 더 읽었다. 정영구. 그리고 오정분의 혼전 성이 박씨라는 것을 기록에서 확인했다. 박씨. 선옥. 이미선은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쪽에 무거운 것이 얹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7월이었다. 장마가 왔다. 요양원 복도에는 빗소리가 가득했다. 창문에 굵은 빗줄기가 내려치는 오후, 두 사람은 별관 휴게 공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깥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빗소리가 침묵을 채웠다. 비 오는 날이 좋으세요? 오정분이 먼저 물었다. 평소와 다른 질문이었다. 글쎄요. 윤태섭이 생각하며 말했다. 젊었을 때는 싫었어요. 악기가 습기에 약하니까. 지금은 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 오는 날이 좋았어요. 오정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바느질하기에 딱 좋은 날이거든요.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빗소리 들으면서 실끝 잡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게 있어요. 그게 천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는 거겠죠. 소리를 다루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두 사람은 잠시 웃었다. 오정분이 먼저 웃음을 거두더니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진 손이었다.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고 꿰매고 놓아보냈는지. 윤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였다. 네, 저 젊었을 때 부산에 살았어요. 윤태섭의 호흡이 아주 짧게 멈췄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요? 서면 쪽이었어요. 아버지가 포목상을 하셨어요. 그 순간 윤태섭의 심장이 이상한 방식으로 뛰었다.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이미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감각이었다.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 없는 충격. 오 여사. 네, 결혼 전 성이 박씨 아닌가요? 오정분이 창밖을 보던 눈을 그에게 돌렸다. 52년이 지난 얼굴이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은 희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윤태섭이 지갑 속 흑백 사진에서 보았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참고 있었다. 아셨어요? 어젯밤에 빗소리가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52년의 세월이 그 시선 속에 있었다. 선옥이라 불렸던 여자와 그 여자의 약혼, 파기로 사흘을 굶었던 남자가 82살과 79살의 몸으로 다시 마주 앉아 있었다. 미안해요. 오정분이 말했다. 그 말은 빗소리 사이로 아주 작게 떨어졌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에게 들렸다.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겁이 많았어요. 형구 씨가 처음으로 제 마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태섭 씨와의 약혼은 집안이 정한 것이었고 그게 다 변명인 거 알아요. 윤태섭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빗소리가 굵어졌다. 그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도 그때 선옥 씨를 진짜 사랑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약혼이 깨졌을 때 많이 아팠는데 그게 사람이 아파서인지 자존심이 아파서인지 젊어서 구분을 못했어요. 윤 선생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어요. 오 여사는요? 오정부는 잠시 생각했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다. 형구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었어요. 50년 같이 살다 보면 알게 되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있었다. 빗소리가 그 침묵을 감쌌다. 미움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것들이 빗속에서 조용히 씻겨나가는 느낌이 있었다. 창밖에서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비밀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미선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요양원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정보의 흐름이 있었다. 어르신들끼리의 이야기, 보호자들 사이의 연락, 직원들 사이의 짧은 말들, 그 흐름 속에서 두 사람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났다. 윤재훈이 먼저 알았다. 그는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를 정리하다가 1968년도 일기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박선옥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그리고 약혼 파기, 정영구라는 이름, 그 후에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정분의 보호자 기록에서 정유리 본명, 최유리의 부친이 정영구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최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정분 씨, 박선옥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서면에 사신 거 맞죠? 전화기 너머로 최유리의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분의 약혼자였어요. 1968년에 파혼된. 다시 침묵이었다. 그리고 최유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도요. 두 사람은 잠시 전화기를 붙잡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들의 부모가 원수 사이였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같은 요양원에서 매일 만나고 있다는 것이 둘 다에게 현실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다. 그날 저녁 자식들 넷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반대가 아니라 당혹이었다. 두 분이 서로 알고 계신 걸까요? 최유리가 물었다. 아버지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윤재훈이 말했다. 어젯밤에 전화했더니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원래 속을 안 보이시는 분이라. 박경태가 끼어들었다. 솔직히 이거 더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원수 사이가 노년에 같은 요양원에서 만난 거잖아요. 한 분이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최유리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했다. 몇 달 사이 달라진 어머니의 목소리. 전화할 때마다 조금씩 더 가벼워진 어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회 갔을 때 정원에서 윤태섭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에서 최유리가 본 것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무언가였다. 잠깐만요. 최유리가 말했다. 두 분이 서로를 알아보고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도망가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윤재훈이 최유리를 바라보았다. 그 말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자식의 걱정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그러나 윤재훈은 달랐다. 형, 아버지가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일기에 다 나왔잖아. 사흘을 굶었다고. 그 사람이 지금 아버지 옆에 있다는 게 나는 그게 화가 나.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8월이었다. 무더위가 요양원을 감쌌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복도는 서늘했지만 정원의 햇빛은 거칠었다. 두 사람은 정원 대신 그늘진 복도 끝 창가 자리를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 삼았다. 자식들의 눈이 이전보다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윤재호는 방문 횟수를 늘렸고 최유리는 통화를 자주 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만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조금 더 조용해졌고 덜 눈에 띄는 시간대를 골랐다. 그날 오후 오정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이들이 다 알았겠지요. 아마 그렇겠지요.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재호가 제일 화가 났을 거예요. 걔는 어릴 때부터 감정이 직선이었어요. 윤태섭이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오 여사, 나는 화가 안 나요. 오정분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파혼당하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선옥 씨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선택을 한 거지요. 선옥 씨는 자기 마음을 선택했고 나는 그 다음에 삶을 선택했고 거기서 원망이 남을 게 없어요. 오정부는 한참 말이 없었다. 저는요. 그녀가 말했다. 오래 미안했어요. 그 미안함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요. 형구 씨한테 말할 수도 없고 태섭 씨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그냥 제 안에 두고 살았어요. 이제 다 말했으니까 됐지요. 그게 이렇게 간단한 건가요? 윤태섭은 창밖의 여름 하늘을 바라보았다. 간단하진 않지요. 근데 복잡하게 둘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오래된 것 끌어안고 보내고 싶지 않아요. 오정분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가볍게 눈을 닦았다. 그 모습을 윤태섭은 보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었다. 있잖아요. 오정분이 눈을 닫고 말했다. 그때 형구 씨가 처음 왔을 때 나는 태섭 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집안에서 정해준 약혼이었으니까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요? 그때 태섭 씨는 나를 좋아했어요? 윤태섭이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다. 82살이 된 사람이 22살의 감정을 기억하는 것은 선명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었다. 좋아했어요. 그가 말했다. 어떤 방식인지는 몰랐어도 오정분이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 여름이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여름의 끝을 바라보았다. 9월이 되었다. 최유리는 혼자 요양원에 왔다. 사위와 함께 오지 않고 혼자였다는 것이 이미선에게는 이미 신호였다. 그녀는 면회실이 아니라 어머니 방으로 바로 갔다. 오정부는 침대에 앉아 자수를 놓고 있었다. 작은 천 조각에 꽃 모양을 새기는 중이었다. 요양원에 온 이후로 자수를 다시 시작한 것이었다. 실과 바늘이 있는 오정분의 손이 최유리에게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손을 떠올리게 했다. 엄마,
왔어. 유리는 자리에 앉아 한동안 자수 놓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윤태섭 씨, 엄마 알고 있었어? 오정분의 바늘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곧 다시 움직였다. 알았어. 언제부터? 처음 벤치에 앉았을 때. 목소리가 부산이었거든. 근데 확신은 나중에 했어. 왜 말 안 했어? 오정분이 자수를 내려놓았다. 딸을 바라보았다. 내가 알면 뭐가 달라지니? 그 사람한테 상처 준 사람이잖아, 엄마. 그래, 미안하다고 했어? 했어. 그 사람이 뭐래? 오정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다 지나간 일이라고. 최유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다. 침선을 하던 그 손. 수십 년간 무언가를 만들고 꿰매운 손이었다. 엄마, 지금 그분이 좋아? 오정분이 딸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 무언가가 있었다. 노년의 눈 속에 드물게 있는 따뜻한 것이었다. 모르겠어. 근데 마음이 편해. 최유리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마음이 편하다고 한 것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주 금요일, 윤재훈이 아버지 방에 혼자 들렀다. 그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윤태섭도 아들이 왜 왔는지 묻지 않았다. 한참 만에 재훈이 말했다. 아버지, 오 여사 어떤 분이에요? 진짜로. 윤태섭이 잠시 생각했다. 말이 적은데 생각이 깊어. 한 번 말할 때 허투루 안 해.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줘. 그게 다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윤재훈은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의 말 속에 있는 것을 그는 오래 생각했다. 자신의 아내가 그런 사람인가? 자신이 그런 방식으로 듣는 사람인가? 생각보다 대답이 쉽지 않았다. 아버지, 행복해요? 행복이 거창한 게 아니야. 내일 오후 2시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게 있으면 그게 행복이야. 재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전 부모님이 함께 앉아있던 저녁 식탁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7년간 아버지가 혼자 앉아있던 그 자리를. 그는 돌아가는 길에 동생에게 전화했다. 재호야, 우리 그냥 두자. 10월이었다. 한우료양원은 매년 가을에 작은 행사를 열었다. 어르신들과 가족이 함께하는 가을 잔치였다. 마당에 긴 테이블을 놓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소소한 노래와 게임을 하는 오후였다. 올해는 특별한 순서가 하나 추가되었다. 이미선이 제안한 것으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한 가지 재주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시, 노래, 악기, 춤 뭐든 괜찮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윤태섭이 손을 들 줄은.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지팡이 없이도 걸음이 안정적이었다. 마당에 모인 가족들과 어르신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젊어서 악기점을 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조율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듣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요. 그가 부른 것은 오래된 가곡이었다. 1960년대 누구나 아는 봄을 노래한 곡이었다. 목소리는 82살의 목소리였다. 맑지 않았고 때로 가늘었다. 그러나 정확했다. 그 노래를 얼마나 오래 알아왔는지가 느껴지는 방식으로. 오정부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잠시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다. 노래가 끝났다. 박수가 터졌다. 윤태섭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오정분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것을 본 것은 최유리였다. 그녀는 그 눈빛을 보고 알았다. 저것은 오래된 것이다. 50년이 넘는 어떤 것들이 저 두 사람 사이에 있고 그것이 미움에서 시작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행사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방으로 돌아가는 시간, 최유리가 윤재훈을 찾아갔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두 분이 공식적으로 만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숨기지 않고요. 윤재훈은 최유리를 바라보았다. 마음 바뀌셨어요? 어머니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어머니 눈이에요. 그 눈이 오래 없었어요. 두 남자 형제도 저녁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윤재훈은 오래 말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다. 아버지가 상처받은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지금 행복하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재호야, 아버지가 아직 가십니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친구처럼 지내시는 거잖아. 형, 그게 그냥 친구야? 그럼 그냥 행복하게 지내시는 거야. 재호는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알았어. 근데 나는 아직도 복잡해. 복잡한 거 괜찮아. 복잡한 채로 인정하면 되지. 그리고 나흘 뒤, 네 명의 자녀들이 함께 요양원을 찾아 두 분을 나란히 앉히고 저녁을 함께 먹었다. 처음으로 숨기지 않고 이듬해 봄이었다. 정원에 수선화가 다시 피었다. 3월의 바람이 노란 꽃잎을 흔들었다. 정확히 1년 전, 두 사람이 처음 같은 벤치에 앉았던 그날과 같은 계절이었다. 윤태섭과 오정부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숨기지 않는 자리였다. 요양원 어르신들은 두 분을 그냥 저 두 분이라고 불렀다. 이미선은 가끔 그 앞을 지나며 작게 웃고 지나갔다.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들르고 때로는 함께 오기도 했다. 수선화를 바라보며 오정분이 말했다. 1년이 됐네요. 그러게요. 저 처음에 이 벤치에 앉았을 때요.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알았어요. 윤태섭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았는데 앉았어요? 네. 왜요? 오정분이 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망가는 게 너무 지쳤어요. 평생 이 사람 생각하면 피해야 한다고 살았는데 막상 수선화 옆에 앉은 그 사람을 보니까 그냥 안고 싶었어요. 한 번쯤은. 윤태섭은 그 말을 들으며 꽃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옆으로 이동하여 오정분의 손 위에 가볍게 얹혔다. 주름진 두 손이 나란히 놓였다. 아무 말이 없었다. 요양원 복도에서 이미선이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보았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냥 걸음을 계속했다. 그러나 복도를 돌아 보이지 않는 자리에 오자 그녀는 눈가를 한번 훔쳤다. 그날 오후 최유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미선 선생님, 어머니 오늘 어떠세요? 오늘 좋으세요. 정원에서 햇빛 받으시면서 아주 편안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최유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말했다. 이미선 선생님, 두 분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두 분이 서로 잘 봐주시는 거죠. 전화를 끊고 이미선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 벤치에 두 사람이 여전히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선화가 그 앞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겨울이 끝났다. 두 사람에게도 오래된 것들에게도 미움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도망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봄은 어김없이 돌아왔다. 수선화는 1년 전과 같은 자리에서 다시 피어났다. 그 꽃 앞에서 두 사람은 이제 도망가지 않았다. 원수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맞지 않게 되었다. 미안함을 말한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 오래된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것이 자랐다. 그것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후 2시의 벤치가 이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수선화 앞에 나란히 앉아 봄, 햇살을 나눠 가지는 그 시간이
남은 계절 내내 이어지리라는 것이었다. 봄이었다.